좋은 부모 되려다 쉬운 부모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진짜 정말 제 얘기 같아요. 내 자식들 이해하고 인정하고 너무 좋아해준 나머지 저는 너무 쉬운 부모가 돼버렸으니까요. 자식은 마음과 뇌에 정이라곤 하나도 없나 봐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어릴 땐 예뻤는데 성인이 되면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도 같아요. 정말 자식이 잘 있다는 소식만 알면 그뿐일까요?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직장, 일상, 그리고 취미 활동까지. 그 속에서 자식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내 자식들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내가 먼저 애들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들이 자립심을 키우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부모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 의도적으로 연락을 삼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없이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물론 가끔은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일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잠시 자식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연락해 올 때의 그 기쁨과 뿌듯함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그들을 지켜보는 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 시대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바쁜 걸 잘 알고 있죠. 직장 생활부터 일상의 루틴,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어요. 이런 바쁜 생활은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 역시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 못지않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요즘 아이 안 낳으려는 거 진짜 이해가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크잖아요. 맞벌이 해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이까지 케어할 수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 사회에서 아이 키우는 거 정말 맘 편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교육비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교육 열풍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원하는 학교, 좋은 성적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진짜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이런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할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또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가요.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계속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도 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아? 그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정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다른 삶의 선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왜 굳이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하는 걸까요? 그냥 간단하죠. 자식도 결국 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삶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의를 지키며 적절한 선을 지키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빠지고 여행을 가고 좋은 신발 한 켤레 사주는 거죠. 친구들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미웠던 사람 용서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자식들하고도 가끔 밖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요. 결국 우리가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요.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제가 아는 사례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70대의 노모가 계셨어요. 청춘의 시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며 그들을 성인으로 성장시킨 뒤 이제는 출가시켜 혼자 남았습니다. 노모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언제나 반갑게 받고 그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가끔씩 가족 단체 톡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일상의 소식을 나눴죠. 얼마 전 독감으로 인해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 친척, 지인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오늘 퇴원한 후에야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노모는 말합니다. 자식은 키울 때만 자식이고 이제는 타인입니다. 이 말에는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그들과의 건강한 경계선을 그은 어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며 그들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 뒤에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노모의 깊은 고민도 엿보입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노모는 언제나 강인함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말이죠. 노모는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노모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모는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르러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문득 내 자식들이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언제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보았던 우리 집 개처럼 살뜰히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가 모든 것이었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여럿이었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자식이 한둘, 그리고 그들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고 장례 비용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실비보험과 간병비보험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격을 운운하며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자식들은 그들만의 생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왜 사람들이 자식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이해가 갑니다. 힘들게 자식을 키워봤자 결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반려동물보다 못하게 볼 때의 서글픔을 맛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 또한 제 삶을 존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믿으며 이제는 저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엔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즐거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니 어떻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은퇴를 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달리 그 친구는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도 요즘 너무 지루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돈도 돈이지만 노후에 취미 하나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수십 년일까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취미들을 가진 후로부턴 심심할 틈 하나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에 돈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행복한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친구 따라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집중력도 길러졌는데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연골 주사도 맞고 했지만 무릎 보호대 차고 일주일에 2번씩 탁구 치러 가는 게 삶의 낙입니다. 은퇴하고 이 나이에 선수 생활 할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배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체력 단련도 되더군요. 탁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70대까지 가능한 건 물론이고 드물게 80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숙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탁구로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은 가급적 50대 초반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둘레길 산책하는 등산이 최고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등산이 힘들다는 분들도 계셔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텃밭이나 화단 가꾸는 일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니 저절로 운동이 되고 식물에서 받는 정신적인 안정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식물 가꾸기를 시작한 이후 가꾸고 돌보며 결실을 맺는 보람도 거두니 노후가 참 풍요롭더군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서 젊었을 적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방법입니다. 듣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역 등 고전을 읽으며 마음도 수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건 공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단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악기 배워서 돈 벌 것도 아니고 상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지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작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악기는 피아노나 플루트인데요. 특히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초라서 박자 세면서 연습도 해보시고 손가락 번호를 손가락에 붙여 연습해보시면서 보람을 느끼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5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취미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명상하고 걷고 배우고 또 식단 관리도 같이 한다면 늙어감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나이 50 넘으니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지요. 근데 나중에 요양원 안 가고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지 건강하게 천천히 늙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법.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흔하게 들리는 말이 왕년엔 말이야입니다. 왕년은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내가 멋있었단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년엔 나도 배에 왕자 있었어. 예전엔 마라톤 완주하곤 했는데 한창 땐 눈 덮인 한라산을 단숨에 올랐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의 나는이라는 말이 뒤에 함축된 듯합니다. 지금의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했다. 라는 말은 지금의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애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되거든요.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디까지를 치료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환자와 저 사이의 입장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가능함을 목표로 한다면 환자분은 왕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이에요. 왕년을 이야기할 만큼 당신이 과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지요. 사랑과 아픔은 극단적인 두 단어로 각자의 의미를 가지지만 함께 얽히고 설킨다면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것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함께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힘으로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죠.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죠. 왜 이렇게 나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죠. 어제까지 몸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은 담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과 만나 갑자기 불편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죠.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나를 지금 아껴달라고,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인 것이죠.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의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그리고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이 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그 중에서도 노건상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점점 목이 거북이 목처럼 됩니다. 또한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을 위해 공을 올려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목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좋은 부모 되려다 쉬운 부모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진짜 정말 제 얘기 같아요. 내 자식들 이해하고 인정하고 너무 좋아해준 나머지 저는 너무 쉬운 부모가 돼버렸으니까요. 자식은 마음과 뇌에 정이라곤 하나도 없나 봐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어릴 땐 예뻤는데 성인이 되면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도 같아요. 정말 자식이 잘 있다는 소식만 알면 그뿐일까요?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직장, 일상, 그리고 취미 활동까지. 그 속에서 자식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내 자식들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내가 먼저 애들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들이 자립심을 키우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부모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 의도적으로 연락을 삼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없이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물론 가끔은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일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잠시 자식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연락해 올 때의 그 기쁨과 뿌듯함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그들을 지켜보는 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 시대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바쁜 걸 잘 알고 있죠. 직장 생활부터 일상의 루틴,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어요. 이런 바쁜 생활은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 역시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 못지않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요즘 아이 안 낳으려는 거 진짜 이해가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크잖아요. 맞벌이 해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이까지 케어할 수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 사회에서 아이 키우는 거 정말 맘 편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교육비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교육 열풍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원하는 학교, 좋은 성적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진짜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이런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할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또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가요.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계속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도 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아?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정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다른 삶의 선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왜 굳이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하는 걸까요? 그냥 간단하죠. 자식도 결국 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삶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의를 지키며 적절한 선을 지키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빠지고 여행을 가고 좋은 신발 한 켤레 사주는 거죠. 친구들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미웠던 사람 용서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자식들하고도 가끔 밖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요. 결국 우리가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요.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제가 아는 사례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70대의 노모가 계셨어요. 청춘의 시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며 그들을 성인으로 성장시킨 뒤 이제는 출가시켜 혼자 남았습니다. 노모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언제나 반갑게 받고 그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가끔씩 가족 단체 톡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일상의 소식을 나눴죠. 얼마 전 독감으로 인해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 친척, 지인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오늘 퇴원한 후에야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노모는 말합니다. 자식은 키울 때만 자식이고 이제는 타인입니다. 이 말에는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그들과의 건강한 경계선을 그은 어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며 그들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 뒤에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노모의 깊은 고민도 엿보입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노모는 언제나 강인함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말이죠. 노모는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노모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모는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르러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문득 내 자식들이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언제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보았던 우리 집 개처럼 살뜰히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가 모든 것이었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여럿이었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자식이 한둘, 그리고 그들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고 장례 비용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실비보험과 간병비보험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격을 운운하며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자식들은 그들만의 생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왜 사람들이 자식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이해가 갑니다. 힘들게 자식을 키워봤자 결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반려동물보다 못하게 볼 때의 서글픔을 맛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 또한 제 삶을 존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믿으며 이제는 저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엔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즐거웠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니 어떻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은퇴를 한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달리 그 친구는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은데도 요즘 너무 지루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이 돈도 돈이지만 노후에 취미 하나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수십 년일까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취미들을 가진 후로부턴 심심할 틈 하나 없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에 돈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행복한 취미생활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친구 따라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집중력도 길러졌는데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연골 주사도 맞고 했지만 무릎 보호대 차고 일주일에 2번씩 탁구 치러 가는 게 삶의 낙입니다. 은퇴하고 이 나이에 선수 생활 할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배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체력 단련도 되더군요. 탁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70대까지 가능한 건 물론이고 드물게 80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숙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탁구로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은 가급적 50대 초반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둘레길 산책하는 등산이 최고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등산이 힘들다는 분들도 계셔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텃밭이나 화단 가꾸는 일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니 저절로 운동이 되고 식물에서 받는 정신적인 안정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식물 가꾸기를 시작한 이후 가꾸고 돌보며 결실을 맺는 보람도 거두니 노후가 참 풍요롭더군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서 젊었을 적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방법입니다. 듣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역 등 고전을 읽으며 마음도 수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건 공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단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악기 배워서 돈 벌 것도 아니고 상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지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다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작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악기는 피아노나 플루트인데요. 특히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초라서 박자 세면서 연습도 해보시고 손가락 번호를 손가락에 붙여 연습해보시면서 보람을 느끼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5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취미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명상하고 걷고 배우고 또 식단 관리도 같이 한다면 늙어감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외롭지 않으려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나이 50 넘으니 혼자가 좋은 건 사실이지요. 근데 나중에 요양원 안 가고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지 건강하게 천천히 늙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법.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흔하게 들리는 말이 왕년엔 말이야입니다. 왕년은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내가 멋있었단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년엔 나도 배에 왕자 있었어. 예전엔 마라톤 완주하곤 했는데 한창 땐 눈 덮인 한라산을 단숨에 올랐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의 나는이라는 말이 뒤에 함축된 듯합니다. 지금의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했다. 라는 말은 지금의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회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되거든요.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디까지를 치료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환자와 저 사이의 입장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가능함을 목표로 한다면 환자분은 왕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이에요. 왕년을 이야기할 만큼 당신이 과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지요. 사랑과 아픔은 극단적인 두 단어로 각자의 의미를 가지지만 함께 얽히고 설킨다면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것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함께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힘으로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죠.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죠. 왜 이렇게 나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죠. 어제까지 몸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은 담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과 만나 갑자기 불편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죠.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나를 지금 아껴달라고,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인 것이죠.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의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그리고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이 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그 중에서도 노건상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점점 목이 거북이 목처럼 됩니다. 또한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을 위해 공을 올려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순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목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